안녕하세요. 저는 50이 넘은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래들 전부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이곳에 모였는데 솔직히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귀여웠습니다. 누구나 다 사정이 있고 배움에 한계가 있어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야 나이가 들어 하나 둘씩 배우기 시작하니 그것마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센터 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분들에게 매번 이것저것 알려달라고 하기 미안하고 죄송하죠?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저한테 배워서 당당하게 스마트폰도 만지고 컴퓨터도 하자고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죠. 안 그래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런 부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와 자식과는 어떤 사이길래 손을 좀 벌리면 안 되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지 않는 이상. 근데 또 그러기도 뭐한 것이 제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만 냅다 입양해서 키우기도 그렇고 그냥 지금처럼 혼자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은 제가 얼마 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헤어졌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제 인생에서는 결혼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50이 넘어서까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남자를 안 만나본 것도 아닌데 뭐랄까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게 이 나이 먹도록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애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야, 그런 걸 뭘 정하고 하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연애할 때는 너도 그렇잖아. 좋아 죽겠고 없어서는 못 살겠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결혼했잖아.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연애 때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뭐 나라고 지금처럼 연호 아빠랑 그냥저냥 정 때문에 살겠어? 우리도 연애 때는 뜨거웠다고. 그러니까 애가 셋이나 있지.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괜찮은 남자 있으면 나 죽었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척이라도 해. 지금이야 우리가 그래도 잘 걷고 잘 먹고 잘 노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 70, 80 넘어봐라. 그래도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너 엄마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언니들도 연락 안 한다며. 그럼 혼자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아무리 돈 많아봐야 가족만한 게 없어. 하고 제게 일침을 하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돈 많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솔직한 말로 저 죽고 나서 사회에 환원할 만큼 꽤 많은 돈이 있습니다. 상가 2채가 있는데 거기서 월세 따박따박 받고 있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뭐 더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다 늙어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돈이 뭐라고 남자를 만날 때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나보다 나은 놈을 만나고 싶지 못한 놈 만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 저보다 잘 버는 남자가 흔치도 않고 대부분 저랑 진지한 만남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한낱 불장난 같은 만남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직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도둑 놈 같달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결혼이 망설여지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건 더 그렇고요.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랑 사이가 진짜 좋았습니다.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새엄마가 친엄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새엄마는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언니가 둘이 있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남매를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죠.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춘기 때 새엄마인 게 너무 쪽팔리고 싫어서 대놓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에 붙어 있어요? 애순아, 무슨 소리야? 너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집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냐고요. 저 이제 고등학생 되면 학부모 면담 같은 것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새엄마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혹시나 그 전에 이혼이라도 할 거면 빨리 하세요.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내가 뭘 쪽팔리게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랑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너무 서운하다, 애순아. 나는 너를 직접 낳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네가 사춘기가 예민하게 왔어도 너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안 했어. 근데 너는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지금 나랑 10년 살았어. 10년이면 가족 아니야? 진짜 가족도 이렇게는 말 안 해. 넌 그냥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너희 아빠랑 이렇게 사이가 좋고 잘 지내고 나도 너희들한테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쩜 이렇게 나한테 차갑게 굴 수가 있니? 정말 나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진짜 너무 서운하다. 내가 너랑 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너희 아빠랑 재혼한 게 너무 후회되고 재혼녀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 이혼율이 높은가 생각까지 들어. 부부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이 태클 걸고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 하니까 이혼하나 이런 생각이 다 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만 저희 집이 새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제게 묻더라고요. 야, 넌 친탁이야, 외탁이야? 엄마도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아빠는 진짜 안 닮은 것 같아. 내가 너희 부모님 다 만났잖아. 근데 다른 남매들은 다 닮았는데 너만 유독 다른 피 같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피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입양하라는 거야? 아니,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을 안 닮은 게 신기해서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자기한테 솔직히 말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고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라 그냥 믿고 말했죠. 내가 말 안 했었나? 우리 엄마 새엄마라고. 근데 거의 친엄마나 마찬가지야. 나 어릴 때 재혼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하게 지내. 내가 말한 것 같았는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야, 근데 너 저번에 내가 물어볼 땐 아니라고 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새엄마인 게 창피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자랑할 건 아니지.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네가 처음이야. 근데 그냥 나는 너를 제일 친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고 하며 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거짓말처럼 학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안 그런 척 했지만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차피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고등학교에 가면 헤어질 친구들이지만 묘하게 저를 동정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따졌지만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엄마한테 화풀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이후로 엄마와 저의 사이가 너무 어색해졌습니다. 단둘이 시장도 가고 언니들 몰래 밤에 나와서 야식도 먹고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둘이 있는 건 어색하고 언니들이랑 같이 있어도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춘기가 고등학교 때 세게 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마도 그날 이후로 제게 마음을 닫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럴수록 더 삐뚤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손에 안 댔던 담배도 몰래 피우고 가끔 친구 빈집에 가서 술도 먹었습니다. 대놓고 날라리는 아니었지만 뒤에서 몰래 할 건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 제 나름대로 방패막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새엄마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했고 아무도 절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한때였습니다. 딱 1년이었죠. 제가 학교에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교무실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방금 집에서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가봐. 놀라지 말고 학교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그땐 너무 신났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조퇴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집에 가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퇴한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향해 달려갔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오락을 하다가 저녁 6시가 돼서야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누군가가 오길 기다리는데 밤 10시쯤 큰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너 왜 이제야 와? 학교에서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다들 장례 준비하느라 바쁜데 너 데리러 오라고 해서 지금 몇 번을 집에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장례? 무슨 장례? 누가 죽었어? 너 진짜 이럴래?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 고속도로에서 할머니네 갔다 오다가 트럭이랑 부딪혔대. 그래서 사고 났다고. 하며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분명 아침까지 가족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학교 갔다 오겠다고 인사도 했는데 엄마가 여름이라고 덥다면서 보리차 얼린 물까지 챙겨줬는데 언니 말이 전부 거짓말 같았습니다. 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그런 장난을 치고 그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장난?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 나 상복 입은 거 네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어? 됐어. 너랑 이런 말해서 뭐하냐. 빨리 짐이나 대충 싸서 나와. 하고 언니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랑 같이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도착하니 엄마와 아빠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빈소를 같이 두고 쓰는데 장례식장 입구에서도 믿기지 않더니 엄마 아빠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부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도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4일째 되는 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수액을 맞고 일어나 발인까지 했고 엄마 아빠는 저를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내 고모 집으로 그리고 언니들은 엄마 아빠가 남겨준 유산으로 서울로 가겠다며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언니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은 엄마 쪽 친척이 키우기로 했다며 전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막내 고모에게 아빠가 남겨준 유산을 받아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아빠가 제게 남겨준 유산은 재테크용으로 갖고 있던 2층짜리 상가였습니다. 1층은 고깃집이 있고 2층은 사람이 사는 집이었죠.
아빠의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고깃집이라는 말에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그 돈을 막내 고모가 받으며 저를 키워줬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 돈은 제게 돌아왔고 고모는 저와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우리 다시는 볼 일 없겠지 라면서 저를 집 밖으로 내보냈죠. 솔직히 힘들 거라는 거 압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 집도 애가 아들 둘에 저랑 비슷한 또래다 보니 불편하고 신경 쓰였을 테고 제가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가족여행 한 번을 못 갔으니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 잘 살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사랑 노름이나 하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10년이 지난 30에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작은 상가 한 채와 제 명의로 된 집 하나를 갖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어느새 과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작은 유통회사였지만 그래도 여직원 중에 과장까지 단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35에는 제가 갖고 있던 상가를 팔고 대출을 받아서 3층짜리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을 전세로 주고 상가 제일 꼭대기층을 개조해서 거기를 집으로 만들어 거주했죠. 그 사이 물론 연애도 틈틈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아 결혼까지 가진 않았고 결혼까지 갈 뻔한 남자도 있었지만 결혼하기 2달 전인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저한테 걸려서 파혼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는 엄청 힘들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말로 저보다 돈도 적게 벌고 직업도 변변찮은 사람들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좋거나 시부모님들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로지 그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배신을 하니 이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위한 결혼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당시엔 엄청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혼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던 그때 저는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상가 한 채를 더 매입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아서 늘 고깃집 음식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40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상가 수입이면 회사를 안 다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42에 일을 관뒀습니다. 나름 화려한 퇴사였습니다. 후배 여직원들이 과장님 진짜 퇴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 롤모델인데 이렇게 퇴사해버리시면 어떡해요? 하고 저를 붙잡았지만 롤모델? 진짜 웃기다. 나 더 이상 회사 안 다녀도 될 만큼 돈이 생겨서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롤모델이면 너네도 로또 같은 거 사거나 복권에 당첨되면 회사 관둘 수 있어? 그럼 나처럼 사는 거지. 안 그래? 하고 잘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가를 갖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회사를 관뒀지만 사람들은 제게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인사 한번 하지 않던 남직원들의 연락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자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살았는데 3년쯤 지났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최 과장님, 저 인사팀의 박대리입니다. 그 퇴사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같은 회사에 있을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형이 아직 미혼입니다. 사람 괜찮고요. 집안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소개팅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문자였습니다. 정말 많이 놀랬습니다. 퇴사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왜 이런 문자를 보냈지? 그것도 이상하게 그 문자가 끌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 몇몇 회사 사람들이 연락해서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먹자 했었는데 전부 다 무시했었거든요. 퇴사한 회사라 그런지 사람들 연락이 귀찮고 만나기 싫더라고요. 전 회사에 백수라고 말하고 퇴사를 했는데 돈 냄새들을 맡은 건지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밥 사달라 술 사달라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까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자에는 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개팅이요? 좋죠. 한번 자리 놔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고 이틀 뒤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주철입니다. 그 동생 소개로 연락드려요. 반가워요. 제가 뭐 딱히 전달받은 게 없어서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네요. 하고 답장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랑 3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중저음이었고 발음이 또박또박한 게 좋았습니다. 건축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영업 쪽은 아니니 걱정할 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통화로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뭐랄까 그냥 느낌이 좋았달까요? 사람이 선한 느낌이었고 우선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나이가 50 가까이 돼서 하는 소개팅은 설레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덤덤할 줄 알았습니다. 떨림 같은 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웬걸 하루하루 그 사람 만나기만 기다려지더라고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금요일 밤까지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말 드디어 그 사람과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 사이 몇 번 전화 통화를 했고 문자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만나는 날이 되니 엄청 떨리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고 저희 집 근처로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멀리서 그 사람이 걸어오는데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혹시 주철 씨? 네, 맞아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죠? 신기하네요. 저도 멀리서 걸어오는데 바로 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세상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얼굴 한번 본 적 없는데 서로를 알아봤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얼굴을 보느라고 전체적인 모습은 못 봤는데 자리에 앉고 나니 그 사람의 행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흙이 묻은 운동화에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약간은 낡아 보이는 점퍼까지. 저는 2시간을 들여 샵에도 갔다 오고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도 첫 만남인데 좀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나이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사실 저는 오늘 주철 씨 만난다고 샵에도 가고 화장하는데도 엄청 공들였거든요. 근데 주철 씨 들어오니까 기분이 좀 상하네요. 제가 공들인 시간에 비해 주철 씨가 너무 성의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쵸? 죄송해요. 그래도 명색이 소개팅인데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나왔어요. 사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오늘 현장에 좀 다녀왔어요. 그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오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아저씨 한 분이 사고가 좀 있어서 급하게 오게 됐어요. 그래도 약속 시간을 늦을 순 없어서요. 다음 만남엔 좀 더 신경 쓰고 올게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술, 밥 다 거하게 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쿨해 보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술을 마실 거라 생각해서 차는 가져오지 않았고 그 사람도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날씨도 좋아서 가볍게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미혼이었고 여자친구를 사귄 지도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저와 그 사람을 연결해준 전 회사 대리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동생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사이예요? 아이, 그놈이 친형이래요? 저희 그냥 친한 사이인데 그 동네 조기축구 모임에서 만났어요.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긴 하지만 그놈도 형이 있고 저도 동생이 있는데 뭐 피 섞인 사이는 아니죠. 뭐 알고 지낸 지 오래되긴 했어요. 5년 넘었으니까요. 그놈이 자기 친형이라 그래요? 아니, 친형이라는 말은 안 하는데 저희 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는 친형인 줄 알았죠. 참 웃긴 일이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부터 해서 그냥 오늘 만나러 나오기까지 무슨 생각했는지
평소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등등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전화통화로 했던 얘기들인데 또 해도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저녁 10시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을 잡더니 우리 한 잔 더 할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취하기도 했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니요, 내일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그땐 오늘보다 더 멋있게 하고 나와요. 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정말 멀끔하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평소 제 모습이에요. 현장 다닐 때 아무래도 옷에 먼지가 많이 묻고 해서 하면서 자켓 깃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과 술 한잔을 했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두 사람은 사귀게 됐습니다. 40대 중반의 늦은 연애였지만 그래도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당장의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연애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했죠.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꽤 길었습니다. 만난 지 4년이 넘어갈 무렵 그 사람이 제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당신은 결혼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뭐 우리 나이에 결혼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냥 연애만 하는 것보단 서로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가 해서. 결혼? 이제 와서? 너무 늦지 않아? 우리가 애를 낳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설마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나랑 결혼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런 거 진짜 절대 아니야. 우리 부모님 나한테 빚질 생각 없다고 하셨어. 정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난 이왕이면 결혼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지금도 일주일에 5번씩 만나는데 결혼하면 매번 데이트 안 하고 같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아? 그래서 다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한두 해 만난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당신도 50이야. 50. 근데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거야? 그래도 내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하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야, 넌 뭐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 당장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우리 봐. 지금 애 다 키워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 너 가족이 있다는 행복 무시 못한다? 그거 되게 든든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할 때 해. 남자 직업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다며. 집안 괜찮은 건 몰라.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봤어. 나도 이렇게 결혼 얘기 할 줄은 몰랐지. 우리가 다 늙어서 무슨 결혼이야 이 생각은 해봤어도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그냥 좀 만나다가 말거나 아니면 뭐 그냥 연애만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다.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 얘기를 들으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예, 그게 뭐가 놀라워? 결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상이고 안 하는 네가 비정상이지. 세상에 아무리 돈 많아봐라. 늙어서 무덤까지 가져갈 거 아니면 그냥 다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 얘기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도 누가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야. 하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미 애들을 다 키우고 분가시켜 남편이랑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친구였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고 친구가 살이 쪄오면 늦둥이가 생긴 거 아니냐고 놀릴 만큼 금술이 좋아서 꼭 붙어 다니는 친구였죠. 저는 제 먼 미래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제가 늙는다면 늙어서 혼자라면 심심하고 서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라 시끄럽게 하긴 싫고
제 나이 50이 되기 전에 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가서 사주를 보니 제가 딱 50에 결혼하는 게 저희 둘에게 좋다고 결혼을 좀 미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먼저 차를 뺀다고 나간 사이에 그 무당 아줌마가 저한테 저 사람이랑 결혼은 미루면 미룰수록 좋아. 다 늙어서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그냥 혼자 살아. 딱 그 팔자야. 하고 나와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 같았지만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마음에 걸렸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레스토랑도 보러 다니고 드레스도 입어보고 했는데 또 안 하자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말을 믿고 50이 되는 해 봄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친한 지인들 몇몇과 남편의 친척들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언니들에게도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연락이 안 됐거든요. 결혼식장에 온 친구들은 저를 보며 야, 세상에 진짜 별일이다 별일이야. 나이 50 넘어 결혼하는 거 너무 대단하다. 십신도 짝이 있다더니 우리 애순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진짜 너무너무 축하한다.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진짜 진담이야. 우리가 너 결혼하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이 먹어 혼자 살면 서러워 얘. 진짜 잘된 거야. 너무너무 축하해. 야 근데 남자가 너무 괜찮다. 연하라며?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니? 하면서 축의금도 두둑히 내줬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결혼할 때 그리고 그 친구들 자식이 결혼할 때도 제가 축의금을 냈으니 돌아오는 건 당연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저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모두 자기가 할 테니 저한테 몸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 혼수니 예물이니 뭐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간단히 하고 살자라는 남편의 제안에 저도 오케이 했고요. 남편 집은 연애 때도 몇 번 온 적이 있어서 익숙했고 가구랑 살림살이 몇 개만 추가하면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옮기느라 결혼식 당일엔 들어가지 못하고 상가 일도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들어가기로 남편과도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일주일은 연애하는 것처럼 살다가 일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된 저녁, 저는 남편과 살림을 합칠 생각에 설레서 캐리어를 질질 끌고 남편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문 앞에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커튼을 열었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방을 너무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풍선도 불어놓고 초도 켜놓고 식탁 중앙엔 꽃과 와인을 뒀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고 프로포즈도 받아봤지만 뭐랄까 정말 그걸 보니까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된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보처럼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울지 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각자 살아온 인생 이제 다 있고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해주면서 아껴주면서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하고 말하더군요. 고마워 여보.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 봐. 정말 너무 고마워. 나 그런 거 안 따져. 내 인생 당신한테 전부 바칠 거고 이젠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하고 남편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손을 잡고 거실로 향했고 그 안에는 큰 상자 하나가 있더군요. 이게 뭐야? 웬 상자야? 풀어봐.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하고 제게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정말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피가 작지는 않아서 옷인가? 아니면 신발인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하면서 주춤주춤 대자
남편이 먼저 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상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왜 상자가 또 있어? 당신 이벤트 같은 거 안 받아봤어?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얼른 열어봐. 하면서 또 상자를 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 정도의 상자를 열고 나니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종이 몇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설마 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글씨가 안 보일 땐 혼인신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됐고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 서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뭐가 많더라고요. 좀 이상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런데 저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뭐야? 차용증? 채권 추심? 내용 증명? 이게 지금 다 뭐야? 10억? 아니 여보, 지금 이게 다 뭐야? 이걸 나한테 왜 선물로 주는 건데? 이거 이제 당신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거지. 당신 나랑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같이 빚이라도 갚아 나가야겠지? 당신 돈 많잖아. 이 정도는 껌 아니야? 우리 같이 갚아 나가면 금방이야. 이거 얼마 안 돼. 이 사업하다 망해서 빚진 거 10억 정도랑 그리고 내가 내놨던 빌라 있지? 그거 전세금 5억 정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빚진 거 있거든. 그것도 참 이래저래 사정이 복잡한데 그거 한 5억 정도 돼. 그럼 20억 정도 되잖아. 그거 금방이야. 당신 부자잖아. 돈 많잖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갚으면 돼. 아니 여보, 진짜 사람들이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숨어 사는 걸 어떻게 다 알았는지. 얼마 전에는 웬 낯선 남자들이 와서 돈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만두지 않을 거냐고 했더니 웬 조선족 놈들이 와서 칼을 들이밀더라고. 순간 겁이 확 나는 거야. 설마 이것들 내 장기라도 빼가려고 하나? 이러다 나 죽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신이랑 둘이 갚으면 가능할 것 같은 거지. 그 당신 갖고 있는 상가 있잖아. 그거 하나만 팔아도 20억은 그냥 갚지 않아? 우리 부부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설마 나 죽는 꼴 가만히 보고 있을 거 아니지? 내가 죽으면 당신은 무사할 것 같아? 우리 이제 하나야.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 거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 표정, 얼굴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본 모습이었고 뭐랄까 이 사람 눈이 돌아갔다고 해야 하나? 방은 어두운데 그 사람과 나 둘밖에 없고 어쩌면 이 사람이 미쳐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손목을 꽉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벌벌 손을 떨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죠. 그 사람은 저를 보면서 손목을 쓱 놓더니 울긴 왜 울어?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저는 그 사이를 틈타 그 사람을 밀치고 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복도형 아파트였는데 가장 끝집이라 그 긴 복도를 달리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죠. 그 사람 집은 6층. 저는 뒤도 안 보고 바로 입구까지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오는 느낌이 없어서 그 사람 집을 쳐다봤더니 6층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나는 3년 넘게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것도 몰랐지? 정말 너무 바보 같고 사랑에 미쳐서 제 목숨까지 내놓을 뻔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집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동네와 한창 떨어진 호텔에 방을 잡아서 그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방에 오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집보다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퇴실을 하려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바로 차단했고 저희 동네 부동산으로 가서 헐값에 집을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라도 좋으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리고 휴대폰 가게에 가서 휴대폰 번호 먼저 바꿨습니다. 어떻게든 제 정체를 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상가 사장님들에게 전부 문자를 돌렸죠. 당분간 관리가 힘들 것 같아 사람을 고용할 테니 이해해 달라고 말이죠. 그중 저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음식점 사장님이 제게 연락을 해주셨고 그 사장님을 붙잡고 몇 시간 동안 울고불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사장님은 자기 고향에 있는 별장을 제게 소개해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사장님 가게에 월세는 받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시골 조용한 곳에서 지내다 보니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지금은 집을 구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많이 무섭습니다.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마저 제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가끔 바보처럼 생각이 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모든 걸 감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빚을 갚으며 살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아니지. 그건 잘못된 선택일 거야. 지금의 내가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혼자 살고 있지만 지금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결혼이나 연애,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것에 더 신중해진 걸지도 모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믿고 갈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믿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인생 선배님들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쓴소리, 위로의 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